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명의료 결정제도 시행 6년 차를 맞이해서 법에 의해서 이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총괄하고 있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방문해서 궁금한 일들을 이것저것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연명의료 등록한 시민이 200만에 가깝다는 그 뉴스를 봤습니다. 네. 이렇게 빠르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 현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연명의료 결정 제도는 국민들이 인식도 많이 하시게 됐고 또 그 인식을 잘 하신 거에 힘입어서 굉장히 빠르게 그 성과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이고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2018년부터 제도 시행 이후에 지금 꾸준히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가지고요. 지금 현재가 2만 명이 모자라는 200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10월 초에는 200만이 달성될 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200만이라 그러면 제도가 한 5년 넘었는데 어느 정도인가? 저희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인구는 19세 이상부터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19세 이상 인구가 한 4,100만 정도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배경으로 할 때 200만이라는 거는 약 5%에 가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이러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는 아무래도 이제 어머님들이 많이 쓰시면서 여성분들이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본인들이 돌아가실 때 자식들에게 애를 먹일까봐 준비하는 마음으로 모성애를 발휘해서인지 여성분들이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또 노년층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전체 작성자 중에 한 77% 되거든요. 그래서 노인분들 또 여성분들이 많이 쓴 그런 서식이다.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0만 명에 가깝게 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다 그래서 네. 엄청 많이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또 보여주신 표를 보니까 예. 성인 인구의 5%도 아직 안 됐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의 절대 다수가 노년층. 60세 예. 이상 예. 거의 70세 이상으로 네. 되어 있는데 그렇게 따져서 내년이면 우리가 전 인구의 20% 이상, 그러니까 1,000만 명의 노인 시대를 갖게 되는데 1,000만 노인 기준으로 하더라도 200만이면은 20%밖에 네. 안 되니까 네. 좀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19세 이상 전체로 하면 전 국민의 5% 정도가 작성하셨는데요. 65세 이상 노인층만 다시 대상으로 두면 저희가 현재 15% 정도 작성했거든요. 그래서 한 노인분들 7분 모이시면 그중에 한 분은 작성하셨습니다. 네, 예, 그렇지만 그래도 정말 1,000만 노인 시대를 맞이하는 게 코앞이니까 저희가 더 많이 노력해서 더 많은 국민들이 작성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등록 인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그 노력 내지는 개선점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대국민으로 해서 국민들 대상으로 홍보가 잘 돼야 되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홍보는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연명의료 결정 제도에 대해서 들어보셨다는 분은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작성까지 하시려면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은 제도를 들어봤다 하는 수준으로는 안 되고요. 제도에 대해서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다, 잘 안다. 그리고 또 아는 거에서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이해하신 분들이 또 제도에 참여하시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셔야 의향서를 작성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사업의 방향을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인식에서 이해로 가고 이해가 충분히 된 상황에서는 작성이라는 참여로 이어지게 해야만 이 연명의료 결정 제도는 제대로 찾아가고 있는 거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직접 상담 등록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확대되는 거가 기본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 법을 제정하는데 참여했던 사람의 하나로서 네.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명확하게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네. 지금 지방정부들의 절반 정도밖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고 네, 맞습니다. 또 모든 기초지방정부가 운영하는 보건소들이 당연히 상담 등록기관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절반밖에 안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은 정말 정부가 책임을 굉장히 소홀히 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점에서 좀 새로운 각성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연명의료가 무엇이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게 어떤 건지 왜 필요한 건지 이런 거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교육의 확대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국의 경로당이나 또 노인복지회관들과 잘 협력이 돼서 네. 우리 이것도 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좀 관심 갖고 할 역할이 아닌가 생각드는데 네. 좋은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좋은 교재나 프로그램 또는 강사를 또 지원하는 것도 네. 좀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 점에서 아까 보니까 노인 일자리 대상을 수상하셨던데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 노인 일자리로서 이 연명의료 상담 활동이 네. 어떤 점에서 아주 적절하고 효과적인지 해주시죠. 네. 일단은 이렇게 의료의향서를 잘 작성하기 위해서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등록기관에서 애써주시고 계신 상담사분들인데요. 저희가 이제 한 상담사분이 현재 전국에 등록되어 있는 분은 한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주로 이제 봉사 성격으로 많이 하시다 보니까 계속 하시진 않고 뭐 좀 쉬었다 하시기도 하고 또 부분적으로 파타임으로도 하시고 하는데요. 근데 이 상담사분들은 비교적 이제 젊으신 층이 좀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요번에 저희가 노인 인력 개발원하고 해서 노인 일자리 상담사,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된 상담사를 이제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300분의 상담사를 모시고 이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저희 사전연명 의료영서 작성하시는 분들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작성하시는 서식이다 보니까 그걸 대상으로 해서 상담을 해주시는 분도 사실은 연령이 좀 있으시면 인생에 대한 고민도 같이 나누시고 앞으로 웰다잉에 대한 그 토의도 같이 하시면서 상담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젊으신 분들이 상담하실 때보다 훨씬 더 편안한 마음으로 상담을 하시고 의향서를 작성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도 이 노노 상담을 통해서 편안해 하시고요. 또 상담을 해주시는 그 노인 일자리 선생님들도 사실은 이 노후에 사회에 봉사하면서 또 나름 보람과 가치를 느끼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거에 대해서 또 만족도가 되게 높더라고요. 그래서 양쪽이 전부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또 아주 영광스럽게도 그 대상을 받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아주 최적화된 사업이 이 연명의료 등록에 대한 상담이 건 아주 정말 중요하고 또 앞으로 또 많이 확장될 여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또 희망사항으로는 이 연명의료 상담에서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밖에 다양한 내가 내 삶을 내 뜻대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결정의 과제들, 네. 장기 기증을 할지, 네. 화장을 할지, 매장을 할지, 네. 장례에서 허례허식을 없앨지, 네. 또 재산을 내 뜻대로 잘 정리하기 위해서 유언장을 쓰는 문제, 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폭넓고 이렇게 통합적인 소개도 아주
그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해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상담사분들이 처음에 이제 이 사전 연명 의료 요양서를 작성하기 위한 상담을 하려면 저희 기관에서 제공해드리는 교육을 받게 되시거든요. 근데 이제 암만 해도 사회 경륜이나 경험은 많으신 분들이시긴 하나 이 제도에 대해서는 조금 생소하시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너무 많은 양을 교육을 해서 상담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시기에 요구하기에는 좀 무리여서 지금은 사실은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연명 의료 결정 제도로 제한해서 주로 상담을 하시는데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끼리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좀 더 이게 일자리 사업이 확대되고 하면은 내용을 늘려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웰다잉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 아이템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통합적으로 함께 상담해서 아우러서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명의료 결정법이 이제 시행돼 있는데 6년의 시간이 지금 경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200만 명 가까운 분이 등록을 한 성과가 있었고 내용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내용적으로도 사실 이제 지금은 저희가 5년을 운영할 때까지는 주로 인프라를 확충하고 양적인 성장, 그래서 서식을 좀 더 많이 작성하고 참여자가 많은 거, 그런 부분에 역점을 뒀던 건 맞는데요. 이제 앞으로 저희가 추구해야 될 부분은 질적인 향상이나 질적인 어떤 더 향상된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부분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가장 그래도 변화가 많이 이루어진 부분은 자기 결정권 존중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연명의료 결정법의 목적이 자기 결정 존중, 또 하나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 보장, 이 두 가지 목적으로 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사업을 펼치면서도 자기결정 존중이 얼마나 정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나 하는 부분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거는 양적인 성장뿐이 아니라 질적인 차원에서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자기결정 존중이라 하면 이행을 했을 때 연명으로 중단이나 해서 이행을 해서 중단된 결정을 하면서 이행을 할 때 자기가 의사를 밝힌 의향서 또는 계획서에 입각해서 이행을 한 그 비율을 자기결정 존중으로 보는데요. 보면은 연도별로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지금 가장 의미를 두는 것은 일찍이 건강할 때 작성해 놓았던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에 입각한 비율이 꾸준히 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4%, 15%까지 육박하거든요. 처음에 0.2%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장에서 상담사분들께서 사전 연명 의료 요양서를 차곡차곡 잘 작성해 주신 것들이 이제 그게 이제 의료기관에서 임종을 하실 때 발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 전원 합의에 의해서 이행을 할 수 있는 의사결정 방법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사회 구조나 가족 구성원이 1인 가족, 노인 가족, 핵가족화되고 또 해외의 가족이 체류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가족 전원 합의 부분은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일찌감치 건강할 때 젊었을 때부터 써놨던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입각해서 이렇게 이행을 할 수 있는 것까지 가는 거.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밝힌 의향에 따라서 연명 의료가 중단된다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는 굉장히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20%대, 그러니까 내가 사전 의향서 쓰든 연명 의료 계획서를 내가 작성하든 네. 그대로 되는 비율이 20%대에서 지금 40%대까지 늘어난 거네요.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좀 중단기적으로 앞으로 네. 3년 또는 네. 5년, 예. 10년 안에 예. 요 정도까지는 가면 좋겠다는 목표는 얼마쯤 볼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자기결정 존중 비율이 조만간 50%는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60%까지는 목표를 일단 잡습니다. 근데 저 44%, 45%는
지금 현재 시점이 45%고요. 어때까지 쓰신 분들 쭉 누적했을 때는 현재 9%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1차로 50%, 일단은 과반수를 넘긴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50%를 1차로 넘기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는 60%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목표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궁금해하는 내용 중에 내가 결정하지 않았을 때의 경우입니다만 네. 의식도 없고 의사 표명이 안 됐을 때 가족들이 결정하는데 그전에는 가족 전원 합의만 유효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변경됐죠? 아니, 가족 전원 합의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혹시 이분이 살아생전에 나는 건강하게 살다가 이 다음에 내가 임종기가 되면 나는 연명의료 받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자식들 앞에서나 배우자 앞에서 해서 그걸 기억하고 있는 분이 기록이 없더라도 기록이 없고도 말로 저희 어머님은 그렇게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하고 그 어머님이 하셨던 내용을 그대로 얘기해서 가족 2명 이상이 동일하게 진술을 하시면 그 진술에 입각해서도 그분은 연명의료 받고 싶지 않아 하셨다 하고 의사를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도 사실은 연명의료 중단등 결정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등록을 해놓는 게 제일 좋은 일이고 확실한 일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내 의사를 표현해 놓는 게 중요하네요. 중요하죠. 그러면은 그런 근거가 있을 때는 가족 2인 이상이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런 뜻을 밝히셨다고 얘기하면 그것이 존중이 되는 거고 존중되죠. 전혀 그런 근거가 없으면 역시 가족 전원의 합의입니까? 그럼 합의라는 게 원래 어렵잖아요. 그게 쉽지가 않겠네요. 연명의료 결정 제도에서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딸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해외에 거주하고 있던 막내딸이 갑자기 나타나서 연명의료 중단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가족이 있다, 이런 거를 하나의 예로 그런 말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가족 전원 합의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뭐 사실은 나중에 따져보면 유산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전원 합의하는 게 구조적으로도 가족 구성원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의견을 조율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요인도 있지만 그런 이외에 기타 요인도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전원 합의는 점진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줄어야 된다 생각해요. 사실은 가족이 합의해서 연명의료 중단을 하기보다는 본인이 의식이 있고 건강하실 때 의향서를 써두시던지 아니면 의료기관에 입원하셨을 때 말기 이후라면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계획서를 쓰시던지 둘 중에 뭐든 본인의 의사를 표시해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명확하게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등록해 놓는 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네요.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등록하는 것만으로 만족하기보다는 이게 내가 등록했다는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고 내 뜻을 잘 이해시켜서 동의를 또는 공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런 점에서 가족과의 대화가 등록을 했더라도 역시 중요하다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나면 각 개인에게 등록증, 플라스틱으로 된 카드예요. 이거를 가가호호 개인에게 집으로 배송해 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카드를 받게 되는데 카드를 받으면 어떤 분들은 책상 서랍에 고임 모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지갑에다 이렇게 넣어서 아주 소중하게 간직하고 갖고 다니십니다.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상담사분들에게 부탁을 드려요. 상담을 마지막에 마칠 때는 이제 등록증이 댁으로 우편으로 갈 겁니다. 그게 오면 요번 이제 머지않아서 추석이 오잖아요. 그럼 추석 때 자녀분들이 이렇게 다 집에 모이면 사전연명의료원에서 등록증을 꺼내서 보여주면서 나는 이렇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는 걸 작성해서 등록해 놓았다. 내가 건강하게 잘 살다가 나중에 임종기가 됐을 때 나는 연명의료 받고 싶지 않다. 너희들도 내 뜻을 좀 존중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사실은 그분이 써놓으신 의향서가 훨씬 더 존중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자식분들이 전혀 모르고 있으면 의료기관에서 임종기를 맞이했을 때 조회를 하니까 의향서는 작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환자분은 현재는 의식이 없을 때 환자분에게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가족분들이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우리 어머님이 의향서 써놨는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그런 게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세요. 할 때 현장에 있는 의료진들이 굉장히 힘들다 그래요. 환자분은 의향서를 써서 연명의료 안 받겠다고 의사를 표시해 놨는데 가족분들은 모르는 얘기니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 그래서 이제 담당 의사 선생님들이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고 또 가족끼리 회의를 해서 합의된 의견으로 좀 환자분의 의사를 따라주면 좋겠다. 이렇게 권유는 하지만 사실 환자 가족들이 끝까지 반대를 하면 중단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을 느끼신다고 의사 선생님들도 얘기하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도 공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족들에게 자기의 의향에 대해서.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연명의료 결정 등록 지금 200만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제 질적인 성장의 과제, 성숙의 과제를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그 핵심을 지금 센터장님께서는 자기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그 핵심이 지금은 상급 종합병원, 이른바 대학병원급에나 윤리위원회가 있고 좀 중급 소형 병원이나 의원은 전혀 없는데 특히 요양병원에서의 연명의료 결정 제도를 좀 확산시킬 수 있는 게 필요한 과제인 것 같은데요. 대안이 뭔가요? 네, 사실 이제 연명의료 결정 제도에 따라서 그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하려면 모든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할 수 없고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만 중단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모든 의료기관이 다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설치하면 좋을 텐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설치를 보면 상급 종합병원 45개는 다 설치되어 있어요. 근데 종합병원이 아직까지 60%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고요. 또 요양병원은 10%가 안 됩니다. 현재 시점으로 8.8%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써놓으셨다 하더라도 그분이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요양병원에서 임종기를 맞이하시면 그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는 그냥 사장되는 겁니다. 거기서 중단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요양병원에서의 그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설치, 또 종합병원에서의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설치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요양병원을 무시할 수 없는 게 사실은 이제 종합병원은 현재 60% 정도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과반수가 넘었고요. 조금 더 끌어올려서 저희가 한 8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정도만 설치되면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근데 요양병원은 10% 미만인데 현재 대한민국에서 사망하는 환자, 사망자 통계를 보면요. 의료기관에서 사망하는 환자 중에서 요양병원에 사망하는 환자가 3분의 1입니다. 그러면 이 3분의 1이나 되는 요양병원에서 사망하시는 분들은 의향서를 작성해 놓으셔도 본인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제 요양병원의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설치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안 되는 이유가 뭐고 해법은 뭔가요? 안 되는 이유는 저희가 현장에도 가서 조사해 보면 요양병원들은 일단 구조적으로 인프라가 안 되어 있어서 이런 전담 직원이나 하물며 의사 2명이 있어야 임종기 환자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의사 2명이 없는 요양병원도 13%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양병원이긴 한데 의사가 2명이 갖춰져 있지 않아요. 그렇고 또 저희가 생각하는 요양병원은 한 1,450개 되는데 그중에는 사망 환자가 아예 없는 요양병원이 4분의 1이 된대요. 근데 그 4분의 1은 정말 중환이 없어서 사망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사망에 임박한 경우에 본인의 요양병원에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설치 안 돼 있으니까 그 환자를 다시 또 종합병원으로 보내는 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 검증은 못 해봤고요. 어쨌든 요양병원이 자체로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설치하는 거에는 어떤 그 인프라나
또 구조적으로 굉장히 인력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제시한 게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의료기관별로 자체 설치하는 방법도 있지만 큰 의료기관에 공용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해서 그 큰 기관하고 위탁협약을 맺으면 작은 요양병원도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걸로 간주해서 이행할 수 있거든요. 한 연명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공용윤리위원회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고요. 현재 전국에 그 공용윤리위원회, 그러니까 엄마, 모자 관계라고 할 때 의료기관 중에 모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 12개가 있습니다. 그 12개가 있는데 이 12개를 통해서 그 위탁 협약 맺은 기관도 지금 한 공용당 평균 12개 정도 돼요. 그래서 적게는 6개에서 많게는 18개인데 이 15개가 넘으면 큰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그 위탁협약 기관을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대요. 그리고 특히나 아침에도 뉴스에서 잠깐 봤는데 경기 북도를 뭐 특별자치도도 분리하는 거를 검토하고 계신다고 하던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 지금 공용은 국립암센터 하나 있어요. 일산에 있기 때문에 북쪽에 치우쳐 있죠. 그 경기 남부에 있는 요양병원은 공용윤리위원회랑 위탁협약하고 싶어도 경기 남부에는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2개가 아니라 이거는 좀 더 쪼개서 더 많은 공용윤리위원회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는데 이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할 때 거기에 전담인력 한 사람의 인건비를 정부에서 커버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 기관당 한 7천만 원, 연 7천만 원 정도의 그 운영 지원비를 줍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에 또 묶이고 있고 그래서 현재는 1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의 공용윤리위원회를 통해서 위탁협약을 맺은 요양병원 개소수는 84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84개의 요양병원은 공용이 없었으면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설치 못하는 병원인데 공용을 통해서 모자관계로 위탁협약을 해서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하고 지도를 받으면서 연명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협약에 의한 위탁제도를 네. 확대하는 게 그 아주 현실적으로 해법이겠네요. 예,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그밖에 이 좀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개선 방안, 새로 도입할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질적으로 가는 방법에서는 현장에서 사실은 그 임종기에만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임종기로 국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료 현장에서 임종기라는 정확하게 정의를 할 수 있는 순간이 언젠지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료진들이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조금 더 연명의료 중단된 결정할 수 있는 시점이 조금 더 확대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저희 기관의 바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고 좀 더 충분한 국민적인 공감대와 논의를 통해서 조금 더 확대하는 쪽으로 말기 정도까지 갔으면 싶고요. 사실은 해외 사례를 보면 다른 나라는 다 말기, 또 중증 치매, 또 뭐 지속적 식물 상태에 있는 환자 이런 환자도 대상으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제도나 법이 만들어질 때 좀 더 보수적으로 그래서 임종기에 국한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향후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적극적인 네. 검토가 필요할 것 네, 같네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용 범위에 좀 논란이 제일 큰 게 인공호흡은 안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네. 영양분은 공급을 중단할 수 없다. 이게 굉장히 모순 아니냐. 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안락사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확산되고 있는데 네. 뭐 안락사 논의를 그 자체가 논의될 필요가 있겠지만 그 이전에 이 연명의료 중단의 제도가 좀 현실에 맞게 또 제대로 그 좀 제약이 너무 크지 않게 네. 운영될 필요가 있는데 네. 그런 점에서 이 영양분 공급 문제에 대한 논의도 네. 좀 더 심도 있게 진행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해주셨는데요. 사실 의료 현장에서도 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해도
끝까지 해야 되는 게 물, 산소 공급, 영양 공급, 그리고 통증 완화를 위한 처치. 이 네 가지는 연명의료 중단을 할지라도 끝까지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 거다. 이렇게 법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현장에서 가장 이 중에서 어려운 게 사실은 영양분 공급입니다. 산소는 단순 산소 공급으로 좀 제한을 뒀어요. 근데 영양분은 그냥 영양분 공급이라고만 써놨기 때문에 만약에 정맥 주사로 해서 영양분을 주는 거는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할 때 안 해도 됩니다. 정맥 주사를 주는 건. 근데 콧줄을 껴서 영양분 공급하는 거는 연명의료 중단을 해도 지속해야 된다. 그러면 다 이렇게 인공호흡기를 걸고 있지도 않고 뭐 심폐소생, 심폐정지가 온 상태도 아닌 환자라면 사실은 콧줄로 계속 미음을 이제 영양분 공급을 하다 보면 계속 이 임종 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의료 현장에서 엄청나게 부담이 된다. 그래서 연명 의료 범주에 콧줄을 켜서 하는 영양분 공급을 중단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의문을 저희에게도 많이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의료진들의 목소리도 귀담아 들어야 되지만 제가 가장 혼란스러운 거는 의향서,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를 쓰러 오시는 분들 중에 처음에 와서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왜 나중에 죽을 때 콧줄 껴갖고 이렇게 미음 넣고 이렇게 그런 거 안 하는 거 안 하겠다고 쓰는 서식 쓰러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굉장히 난감합니다. 사실은 그거는 연명의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의료 현장에서도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시고 또 국민들이나 또 정부에서도 사실은 이게 어디까지가 연명의료고 어디부터는 이게 필수 의료에 해당하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당장에 개선을 할 수는 없지만 뭐 조금 더 연구를 하고 국민들의 요구, 현장의 요구를 들어서 조금 더 공론화하는 작업을 거쳐서 이 부분까지도 조금 제도 안에 뭔가 명시가 됐으면 합니다. 자기 결정권의 확대라는 과제가 네. 종합병원에만 치중돼 있고 많은 분들이 임종을 맞이하는 요양병원에조차 극히 일부만 설치되어 있다는 현실이 네. 굉장히 앞으로 할 일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데요. 네. 이 요양병원에서의 그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실질화하는 대책은 말씀하셨는데 더 나아가서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은데 현실은 안 그렇거든요. 네. 이분들에게도 이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그렇지 못하지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쪽으로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점이 무엇일까요? 네, 사실 저희 연명의료 결정 제도는 사실은 대상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환자입니다. 왜냐하면 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환자만 불필요한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대상군은 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환자, 그 중에서도 임종기가 됐을 때 연명의료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게 연명의료 결정 제도인데요. 그렇긴 한데 사실은 이제 국민들의 그 인식조사나 요구도 조사를 해보면 집에서 편안하게 익숙한 장소에서 가족과 함께 임종을 맞이하고 싶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전연명 의료에서 작성해 놓으신 분이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가족한테 의향서를 좀 공유를 해 놓으면 아, 우리 어머님은 이렇게 적극적인 병원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는 걸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집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임종을 모시는 것도 자식 입장에서도 잘하는 거다, 효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좀 위안을 삼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은 저희 제도는 의료기관에서 너무 불필요한 적극적인 치료를 안 하는 거, 중단하는 거를 목적으로 한 거라서 이제 집에서 돌아가시는 분에 대한 거는 조금 확대 해석하기에는 조금 제한점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법이 제정됐을 때의 취지를 한번 돌이켜보는 게 필요하겠네요. 네. 이 법의 원래 이름이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이 중심축이지만
그와 더불어서 그 대안으로서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강화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호스피스 완화 의료가 잘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네. 큰 병원들은 별로 병원 경영에 도움이 안 되니까, 쉽게 네. 말해서 돈벌이에 도움이 안 되니까 네. 소홀히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좀 이 돌봄이 그 가정에 있는 건강이 나쁜 사람들, 환자들, 노약자들에게 좀 더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쭉 끌고 가면서 항상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연명의료 결정제도에서 연명의료 중단을 한다는 것은 그 적극적 치료에 해당하는 연명의료는 중단하는 거지만 저희가 끝까지 해야 되는 게 물, 산소 공급, 통증 완화를 위한 처치나 뭐 단순 산소 공급을 하라고 한 것도 사실은 거기 이면에는 편안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임종 말기에 간호는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는 게 전제된 겁니다. 사실 연명의료 결정, 그래서 중단을 하는 거에만 포커스가 맞춰져서는 안 되고요. 연명의료는 하지 않되 사실은 돌아가실 때까지 편안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생애 말기 돌봄, 간호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연명의료 결정 제도에도 녹여 있어요.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사실은 이제 호스피스 병동이나 호스피스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더 확장돼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생애 말기 돌봄을 받는 공간을 생각할 때 생애 말기 돌봄을 의료기관이라는 호스피스 병동이나 이런 쪽에서 받는 환자분도 계시지만 사실은 집으로 퇴원하시거나 해서 지역사회에서 받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받을 수 있고 또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생애 말기 돌봄을 받으시면서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이렇게 이제 수적으로 양적으로 확산을 하다 보면 그 이면에 생애 말기 돌봄 쪽으로 이게 인프라도 구축되면서 서포트가 돼야만 연명의료는 중단하고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실 수 있는 사회적인 인프라가 확충되고, 그래서 저는 이 지역사회에서의 그 생애 말기 돌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일찍 그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보다 훨씬 더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서가는 나라 그런 부분도 벤치마킹을 해서 이게 호스피스 병동도 병동이지만 집이나 아니면 커뮤니티에서 돌봄을 받으면서 임종을 맞이하실 수 있는 그런 문화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첫 걸음을 시작한 지 몇 년 안 됐는데 이렇게 200만의 등록자를 눈앞에 두고 있고 또 사회적 관심도 많이 커지는 것 같아서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지금 앞으로 이 단기적인 또는 중기적인 연명의료 등록 목표를 어떻게 잡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는 이제 중간중간 목표 말씀드린 것도 있긴 한데요. 저희는 일단 1000만 노인 시대가 되는 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될 때 노인 인구 1000만 중에 그래도 의향서 500만 명은 작성해서 준비를 해놓으시면 참 좋겠다. 그리고 자기결정 존중 비율은 지금 현재 50%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데요. 한 60% 정도까지는 자기결정 존중 비율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좀 돼야 연명의료 결정제도 법이 제정되고 또 제도가 시행되면서 원하는 그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여태까지 도와주신 것처럼 등록기관, 또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 이런 데 계신 종사자분들이나 의료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도를 알리고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의료진 또 종사자 대상 그 교육이 아직도 미진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하셔서 저희 제도에 좀 더 잘 동참해 주시면 그게 결국은 국민들이 존엄한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밑받침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업을 열심히 펼쳐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 기관이 좀 더 성장 발전했으면 하는 그런 욕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거는 전 국민의 그리고 국민 전체 국가적인 일이기도 하잖아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연명의료 결정 제도는 주목받아야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좀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인력적인 면이나 예산적인 면에서도 정부의 관심 또 국회의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더 저희가 열심히 일하는데 동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 써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천만 노인 시대를 맞이해서 적어도 그 중에 절반인 500만 정도는 연명의료에 대한 내 결정권을 잘 이해하고 실천하는 문화가 만들어지면 좋겠어요. 그리고 연명의료뿐만이 아니라 장기기증이나 장례에서의 허례허식 또는 치매에 대비한 임의 후견인 등록 사업 네. 또는 유언장 쓰기 네, 네. 이런 일들도 좀 더 활발하게 네, 진행이 네. 돼서 네. 천만 노인 시대가 우리 사회의 부담이 아니라 네. 정말 당당하고 품격 있고 책임 있는 노인 문화를 만드는데 우리 웰다잉 문화가 아마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앞으로도 큰 역할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